네, 이어서 로마 건축입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그런 기술적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치와 궁융, 돔, 그리고 콘크리트를 개발함으로써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거대한 그러한 건축물들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이제 정복자로서의 자신감과 이제 실용적 가치를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그리스 때부터 이어 내려오던 그런 오더의 다양한 모습과 그것을 이용을 해서 또 로마의 그러한 오더의 모습을 또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건축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로마입니다. 네, 로마의 대단한 이제 발전 중 하나인 바로 아치인데요. 우리 이전에 고인돌이나 뭐 이집트, 그리스 때 건축을 설명드렸을 때 상인방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상인방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 같은 경우는 기둥은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판석을 올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하향 중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향 중력이 그 위에서 아래로 압착을 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방 자체는 이제 무게가 늘어날 때 압축과 장력을 동시에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위쪽 표면은요,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압축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아래쪽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러한 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구조적인 강도를 제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 압축과 장력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발생을 아치가 보완을 하게 됩니다. 아치 같은 경우는 힘이 깔끔하게 이렇게 딱 분산이 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굽힙 응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모서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지지만으로도 돌의 압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치는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방 구조랑 또 다르게 상인방 구조는 이 기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부분에 받는 이런 압축과 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넓게 만들 수가 없었는데 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과 기둥이 넓어져도 이 부분이 받는 이 힘의 분산이 되는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아서 아치로 사용된 건물들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어지는 그러한 구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아치는 우리나라에서는 홍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문 하게 되면은 확인을 하게 되시면은 그 문은 이렇게 아치형의 문인 것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치들이 일렬로 쭉 늘어난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반원통형의 배럴볼트 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럴볼트의 천장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교차 궁융 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교차된 이 천장을 360도로 돌리면 이런 돔 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치가 연결이 많이 되어서 볼트라고 하는 궁룡이 만들어지고요. 이 궁룡이 또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 이런 돔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단순한 이러한 형태의 발전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속 안에 받침대 없이 거대한 내부 공간을 덮을 수 있는 이런 돔이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장대하고 넓은 구조를 갖게 되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콘크리트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화산재, 모래, 석회, 자갈 등을 이제 섞은 그러한 재료인데요. 이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로마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 재료는 별로 좋지 않아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나면은 이런 대리석이나 벽돌로 이 바깥쪽을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 콘크리트 건축을 생각해 보시면요. 속 안에 기둥을 세우고 그 바깥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바르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튼튼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이 보강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속 안에 이렇게 철근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콘크리트만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힘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또 콘크리트를 이제 사용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둥입니다. 기둥의 양식, 오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리스에 3가지 양식이 있었습니다.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리고 코린트식 이 양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로마의 양식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토스카나식과 컴포지트 양식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토스카나 양식 같은 경우는 도리아식을 좀 더 단순한 간략화한 양식이고요. 컴포지트 양식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을 합체한 그러한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이미 아치나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원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장식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됐다고 해요. 이제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이죠. 이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그리스식과 로마 스타일의 결합이 된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가장 좋은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아치와 궁룡들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거대한 투기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는 관람석을 또 받쳐주는 이러한 층마다 이렇게 아치를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밌는 게 아까 그리스식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기둥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기둥은 도리아식 양식으로 2층은 이오니아식 양식으로 그리고 3층과 4층은 코린트식의 이런 기둥 오더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로마식과 그리스식 기둥의 이러한 조화로운 결합은 이후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굉장히 큰 대형 원형 경기장의 형식은 현재 오늘날의 스타디움의 디자인에도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테온 신전입니다. 로마 건축 사상의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서양 돔 건축의 원조입니다. 이 역시도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서 웅장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돌이나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서 그 위에 다시 분말로 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공법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거대하고 튼튼한 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현재까지도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남아있는 유일한 고전시대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돔 형식의 천장 보실 수가 있고요. 뚫려있는 이러한 거대한 구멍도 보입니다. 또한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아치의 사용도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점은 요 뚫린 구멍에는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이 안에서 이제 조명이라든지 난방을 위해서 이제 열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열기에 상승 기류 때문에 내리는 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맞췄을 때 정말 판테온 신전에 한 번쯤 가보셔서 정말 비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실리카 양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바실리카 양식은 이제 후기 제정기에 이제 발생한 그런 양식인데요. 원래는 공회당이나 법정 이런 집회 장소로 활용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로 용도가 교회로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헬레니즘 시대부터는 존재는 했어요. 그래서 로마 주요 도시마다 이런 공공 건물로서 공공 건물로 지어졌는데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예배당으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교회 건축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자, 구조를 보시면요. 먼저 우리 너무 많이 배워서 이제 잘 알죠? 12식 기둥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긴
긴 회랑, 긴 회랑 보이시고요. 요게 타원형 강단도 보입니다. 또한 이 내부의 공간이 이 신랑과 측랑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의 신랑이 이 가운데의 측랑의 천장보다 반드시 더 높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 벽면에 바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채광창이 꼭 있어야만 해요. 이게 바로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이제 바실리카 양식 중 하나인 이제 컨스탄틴 바실리카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쪽밖에 남아있진 않은데요. 이 반쪽만 있는 것으로도 봐도 정말 거대한 규모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바실리카는 이제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기독교 건축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회의 양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의 아치 구조가 좌우의 대칭으로 굉장히 뛰어난 균형감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의 승리를 이제 기념을 하는 것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개선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작품이고요. 가르교라고 하는 그런 건설 수로교입니다.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물을 나르는데요. 그 중력이 사실 쉬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어지는 그러한 원리로 이제 수로교를 만들게 되는데 거의 그 각도가 1도, 2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 가르교 같은 경우는 기원전지 건립된 로마 수로교 중 가장 높은 다리로 이제 손꼽힙니다. 거의 5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물을 연결을 하는 그런 대단한 수로교예요. 그리고 이 수로교가 좀 재밌는 게 위에는 이 부분은 물을 이렇게 옮기는 수로교고요. 여기 아래는 사람들이 건너는 사람 다리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게 반복이 되기는 해요. 아치가. 그런데 서로 그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듬에서도 이제 로마인들의 미학적인 감각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예입니다. 공예 같은 경우는 향락적인 그런 귀족 공예품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유리 공예품으로는 이제 까메오 글라스라는 게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귀족들의 연회나 유희 장면을 이렇게 표면에 부조로 장식을 합니다. 아니면 그리스 신화나 기독교의 이런 주제들을 그리스적인 구성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딱 작품 보시기에도 강한 흑백 대비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묘사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마 미술이었고요. 드디어 고대 미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중세 미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